예, 실제 요리에서 감상과 우리가 나눠야 될 토론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감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상, 저는 사실 진짜 한국 영화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영화 중에는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되게 정치나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현실에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소재를 찾았고 거기에 누가 되지 않게 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좋아하시면 제 책 다 읽으셨습니까? 읽으실 거로? 네, 안 먹을게요. 제 책 다 읽으셨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행책이라서. 그죠. 여행책 아닌데. 네. 아닙니다. 네, 홍보 깨하는 거 맞아.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티브로 한 영화지만 그걸 빼놓고 봤을 때에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시원시원한 법정 드라마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안에서 그런 송우석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줄 때 그런 통쾌함이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 날 믿어준다는 거에 대한 큰 행복감을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그냥 그 진우라는 캐릭터 처음에 증언을 못해요. 그렇게. 그런데 송우석, 즉 이제 송강호가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말로 하죠. 진우야. 그때 진우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때 그 송강호 눈빛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대사를 친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냥 진우야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을 확 받았고, 그리고 원래 법정 그 테이크 씬이 롱테이크로 한 번에 첫 법정 씬은 롱테이크로 쫙 가거든요. 그걸 이제 테이크를 끊어서 갈 때랑 이제 이어서 갈 때 그 호흡이 다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롱테이크로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갈 수도 있는 게, 이제 배우 간의 호흡이 안 맞아버리면은 가기가 어려운 건데, 한 인터뷰에서 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송강호 씨가 그런 게, 이제 곽도원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표현을 한 게, 내가 던지면은 그거를 받아쳐버리는 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오고 가고 하는 거에 그 롱테이크 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대단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만으로도 기법이라든지 드라마적 내용 혹은 이제 시원한 반전 이런 느낌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영화의 소재 자체만으로도 봐도 꽤 훌륭한 영화. 그리고 그렇게 법정 드라마 사실 이렇게 시원한 영화는 없었어요, 제가 한국 영화 봤을 때.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네, 우선 몸정님은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봤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요소도 있고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긴 봤는데, 우선 두 분 다 좋은 얘기 많이 하시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약간 다이나믹함이 부족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도 약간 단점을 지목하고 싶은 게 뻔한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모티브가 있고 결론이 난 걸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뻔한 스토리가 좀 요소 없는 지루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결론이 그런 식으로 다니면 이렇게 무죄 판정을 받고 막 언싸안고 이런 그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CJ 스타일? 네, 그죠. 롯데 스타일. 네. 하여튼 뭐 결론을 바꿀 수도 있고 인물을 바꿀 수도 있고 뭔가 바꿀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뭔가 원작을 바탕으로 한 게 항상 그게 논란이 되는 거긴 한데, 약간 다큐 느낌 나듯이 있잖아요. 다큐를 약간 그냥 따뜻하게 한 느낌? 그래서 그냥 작품 자체로 봤을 때 약간 뭐 영상 기법 이런 거 원래 잘 부족하니까. 근데 그냥 착구도 그냥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단조로운 거예요. 되게 단조롭죠. 단조로운 것과 그 약간의 캐릭터들과의 충돌? 사회와의 충돌은 있는데 캐릭터들과의 충돌이 되게 부족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으니까 인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벽돌에 부딪히는 계란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그냥 그렇게 소재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알고 소재에 빠져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소재 말고 자체를 그냥 저기로 봤을 때 그런 같은 역동성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웬만하면 영화를 찾고 웬만하면 울거든요. 웬만하면 코코 찡하고 이런데
이건 약간 자극적인 면 이런 거 있는데 그 연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있긴 있는데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감흥 받는 와닿는 그 약간 사실 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몰입하는데 약간 다큐 본 느낌으로 그냥 알고 본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소재를 잘 살린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좀 이제 재미적으로는 아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 대체로 표현이.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 인물 간의 대립은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차동영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부딪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연기를 보면은 국가라고 자꾸 표현해요. 위에서 시켰어. 그러니까 인물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사실. 맞아. 왜냐면 그 학생, 그 잡힌 학생한테 몰입하려고 하면 그냥 너무 일찍 잡혀버리고 비중이 너무 없어. 이미 시간은 너무 비중이 적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 영웅 같은 변호사한테 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마 같은 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자체가 뭔가 좀 없고 이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구글맵 지도 같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이거구나. EBS 2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약간 받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무난한 것 같아요. 되게 감동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국가 아줌마의 그런 이야기, 뭐 통콩 스토리, 고시생의 애환 이런 것도 막 있긴 있는데 원맨 쇼로서 그냥 아쉽다. 전 반대로 오히려 많이 이입이 돼서 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더 이입이 돼버렸던 느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시절은 아니지만 그 모티브가 된 대상이 있던 정권 시절의 기자 생활을 해서 한편으로는 같이 그걸 느끼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솔직히 그리움이 있고 저는 그래서 되게 더 어떻게 보면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됐어요. 재미없고 뻔한 거를 덮어 씌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로 표현하면 그냥 직진만 하는 영화예요. 사실 우회전도 없고 그냥 쭉 곱게 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방지턱도 없이 턱도 없고 그냥 쭉 넘어 반전도 없고 사실 유일한 반전이라면은 윤중이가 잡혀가는 장면 정도 보죠.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 좀 나눠볼까요? 후님은? 저는 방금 떠오른 거는 아까 설명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류수영 캐릭터 있잖아요. 회동건설 이제 회장 아들. 맞아. 그런 캐릭터가 뭔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류수영처럼 생각하는 지식인 무리가 틀림없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나름의 노력을 하긴 했구나. 최소한의 노력일지라도 그런 장면 기회를 더 준 거. 그렇죠. 거기까지도 나름 아주 소극적인 저항이라도 하긴 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아무래도 이거는 클라이막스 같은 것들이 유명한 게 너무 많잖아요. 가령 헌법 1조 이런 거 말하는 장면은 웬만하면 티피컬해진단 말이죠. 헌법 1조 되게 오그라들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사실. 근데 송강호는 그걸 해냈어요. 오그라들지 않게. 뭐랄까 그게 그거를 그 대사를 치기 위한 밑밥이 너무 좋았어. 그렇죠. 차동현한테 물어보잖아. 국가는 무엇입니까? 근데 차동현이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이게 곽도니까 연기 잘한다는 느낌이 그렇죠. 눈빛이 변하면서 어른사는 양반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그 소리 듣었어. 근데 그걸 또 송강호는 딱 받아. 아니죠. 국가요. 아니죠. 헌법 제1조 2항 딱 하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차동영을 이기려면, 다시 봤을 때도 똑같은 느낌, 그런. 근데 역시 곽도원이라는 새끼 들었어. 그거 송강호도 송강호지만, 저런 송강호란 배우를 앞에서 도 주눅 들지 않고, 확 쳐버리는데, 준이가 나왔을 때도 다 쫄고 막 맞아. 검사 막 쫄고 이러고 있는데도 나가서 해결하고 오잖아. 그러니까요. 더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기가 딱 느껴지긴 하죠. 기가. 사실 저도 그 장면 굉장히 멋있고 송강호 씨의 눈이 이게 붉어지면서 흥분한 것처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제일 흔하고 싸우는 멘트 같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약간 말하는데 송강호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입하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송강호는 이입하기 너무 대단한 존재, 너무 다이나믹 너무 멋있는 존재라서 이입할 곳을 찾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 정말 슈퍼맨, 배트맨 같은 영웅기처럼 멋있게 처음에 돈 버는 것도 되게 멋있잖아요. 돈 버는 것도 정말 네. 다른 사람들 신경 네. 안 쓰고 전략적으로 그렇죠. 부상 찍는 것부터 해서 막 사업적 수완도 되게 하고 집 찾는 것부터 해서 가족한테 또 행복 주는 거, 그렇죠. 태클 거는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싸우고. 예, 국방 아줌마한테 그런 정을 베푸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점점 막 쌓여 마지막까지 해서 한 인물의 완성기로서 되게 멋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송강호 입장에서. 사실 근데 나는 좀 이 영화가 기대가 좀 다른 제목을 하자면은 사실 그렇거든요. 뭐 윈터 솔저 같이 그런 마블류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히어로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연히 그런 느낌도 있고 다른 의미로 이 여담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제목이 변호인이잖아요. 네. 사실 이 차기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장난쳐가 네, 나오는데 네. 뭐냐면 이제 변호인, 대변인, 대표인 이런 식으로 좀 합시다 막 그런 얘기가 장난삼아 막 있어가지고 저도 네. 동조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사람 전체 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제 송석이 인권 변호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딱 여기거든요. 이 불임 사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 시작으로 이제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망상이죠 사실 우리의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죠. 정말 그 삶 자체가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화같이 다루고 싶은 사람이 YS인데 YS의 삶은 정말 흥미롭거든. 흥미롭고 멋있을 때 너무 멋있고 희화해야 될 때 정말 희화스럽고 그리고 얘가 흑화되는 과정도 뭔가 되게 판타지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YS는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쓸쓸히 그쵸, 하셨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재밌는 영화가 좀 더 시선을 넓혀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나 이런 거. 한 대통령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왈가불가 할 게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우리 모두 책 하나 쓸 수 있대잖아.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는 일단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문신. 네. 의외인데? 떠올리기 싫은데? 네. 되게 소름 돋죠. 근데 거기서 정말 주목했던 게 이제 전 배우 위주로 보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임시완이 이렇게 글씨를 노트에다 쓰다가 이제 곽도원이 와가지고 싸다 부르러 달리는 장면인데 너무 리얼하고 때리는 게 그죠. 머리 접고 온다면서 얼굴 때리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맞고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진짜 막 곽도원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공신 얘기 계속하면 이제 통닭구이 상태로 매달 라면 먹다가 이제 라면을 얼굴로 들이붓잖아요. 근데 이 고문 장면을 이제 명장 기억 남는 수밖에 없는 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저는 영화에서 사실 각각의 캐릭터, 송우석을 제외한 나머지 각각의 캐릭터가 자기를 나타내는 장면들이 딱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방금 말한 차동현 같은 경우에는 차동현을 가장 잘 나타낸 장면은 그거죠. 아무래도 그 고문소를 찾아온 송우석을 냅다 엎어치기로 엎은 다음에 한참 때리고 있는데 애국가가 울리죠. 그러면 경례를 해요. 국기를 향해서. 그런 장면이 이제 아무래도 차동영이라는 캐릭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 뽑자면 이제 김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내쫓았던, 화가 나서 내쫓았던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비는 장면이라던가.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달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오달수는 이제 송우석이 자기가 해동건설을 안 맡기로 했다는 장면을 오달수한테 딱 말해줘요. 오달수가 되게 체념한 표정,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그게 딱 그냥 오달수로서의 별 대사가 아닌데 오달수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 딜레마라던가 체념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더 지랄하지도 않고, 네, 그렇죠. 더 응원하지도 않고 딱 네. 그만큼. 마찬가지로 좀 더 찾아보자면 이제 이성민이 분한 이윤택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윤택도 은근히 저는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신문사에서 조는 장면 이런 거 나오는데, 맞아요. 네, 클라이막스는 역시 이제 셔츠를 벗어주는 장면이죠. 친구로서. 송우석에게 셔츠를 벗어주는 장면, 뭐 그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우리 임시하는 안 나오나요? 아, 임시하는 사실 없죠. 없죠. 임시하는 좀, 예. 영정은 뭐지? 저도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쓱싹거려요. 그쵸. 밥 잘 먹고 있습니다고 막 그 점에서 솔직히 인상 깊긴 했는데 저도 그래도 또 하나 들자면은 저는 이 영화의 모든 걸 말하는 한 대사가 그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송강호의 대사가 가장 오, 잘 집은 것 같아. 뭐 그 전에도 약간 어. 그 성광호가 이렇게 약간 꾸짖을 때 누굴 임시하는 꾸짖을 때 네. 약간 꼴통처럼 네. 꾸짖잖아요. 그래서 꼰대처럼 안 돼, 꼰대처럼. 콘서트처럼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것부터 신문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 공부해서 시위 나오고 자빠졌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때 나름의 거기서 자기 신점을 또 얘기하다가 충돌이 생기고 또 이제 소문 맞고 막 이런 거 장면에서도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변화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런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거의 부산에서 돈 진짜 잘 버는 네. 그 변호사하기 하였다고 그 동창회도 약간 그 느낌 나잖아요. 그쵸. 자기의 미생 마찰 그 느낌과 이제 뒤에 약간 변화되는 모습. 그 대문신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기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게 보면은 제가 그리고 딱 명대사적이었거든요. 제가 할게요. 그 변호인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장면이 제일 저한테는 클라이막스였고 사실 소름도 많이 났고 그 영화의 모든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 꼽자면 걔가 독소마염 잡혀가는 거. 감정이. 그러니까 이 파스 인물이 너무 빨리 끌려가서 내가 일을 못한 걸 수도 있어. 그런 말. 그리고 아까 그 북서문대 보면은 재밌는 이거예요. 이제 차도면이 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장면을 보여요. 이제 신발을 별로 차고 밟고 들어와요. 사실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인권에 이제 어느 정도 유린될 거라는 암시가 보이는 거죠. 디테일하다. 네, 밟고 탁탁 들어오고 친구가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막 잡고 막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보이고 근데 사실 많은 걸 내포하지는 않았을 거고 제 생각이에요. 사실 그 장면. 근데 사실 그 신발을 밟힌 순간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인권이 이제 유린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신발 정리 문화 이렇게 잘 하니까 제가 껴맞힌 거고. 그래도 뭐 저한테는 좋고 그 장면도 다 인상 깊었거든요. 원래 뭉치는 문화랑 또 책을 읽는데 받는 또 영향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건 맞아서 그분들이 그런 하는 나쁜 짓이긴 하지만 유린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란 말이죠. 아예 뭉치지 못하게 하고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원래 맨날 분석이 같은 건 마찬가지로 그 몇 명 이상 생각을 하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는 근데 사실 그 시대에서 만약에 그런 책을 못 읽게 했는데 읽었으면 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책을 읽지 않은 또 그쵸. 가정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되게 송강호 역할에서 해학적으로 푼 게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책을 이렇게 막 떨어뜨린 장면에서 하잖아요. 이거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지정했지 않았냐 했다 했더니 근데 이거 자기가 지금 서점에서 사왔고 서울대는 권장도서로 하고 있다. 근데 판사나 검사고 빨갱이 집단 출신이시네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법정은 그렇게 좀 해학적으로 푼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나도 그거 안 지루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나 읽지 않고 까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네? 읽지 않고 까는 거. 거기서도 사실 책은 걔는 다 아침에 다 읽은 거잖아. 진짜 내용이 뭐 있는지 보려고. 그 당시에서 막상 정말 북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처벌받는 게 맞잖아요. 그 당시의 법에서는. 근데 그게 없는데 깐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는 되게 억울하게 딱 그때 약간 더 뭔가 딱 남았어요. 아침에 딱 바로 그 책을 다 구해서 읽은 거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읽은 게 왜 죄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판사나 검사 연맥인 거잖아요. 그 대사 하나로 니네 서울대 출신인데 빨갱이네? 이래버리니까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 장면. 연맥이 사실 현재도 지금 뭐 불운도서라는 게 있긴 있고 지정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군대에서는 군서라고 하고 유입을 막는 책들이 있는 마당에서 그거 읽지 말라는 건 그 시대의 규칙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밝혀졌으면 빼줘야 되는데 군대 있을 때 그거 뭐지? 체게바라 평전을 제가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좀 안 그랬어요? 네. 빨개서? 아니 약간 그분이 공산주의 빨개서. 책이 빨갛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아직도. 근데 웃긴 거는 내가 후진타오 평전을 갖고 왔는데 후진타오 괜찮더라고. 모르는 사람인 거지. 약간 중국 주석이 야한 만화부터 해가지고 막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어떤 이유에서는 막는 거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꽂혀 잡힐 수 있는 건데 네. 그 분야에서 정말 책도 다 읽어보고 그냥 괜히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온정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이 책들을 살펴보고 하는 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그 막 싸우듯이 변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같이 하면 좋을 건데 보면은 어디 그 실제로 노무현 변호사가 거의 그렇게 변호를 했대요. 싸우듯이 화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변호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할 때도 보면은 되게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영화 좀 밖으로 영화에서도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 뭐 아무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이 뭐 있었나 국가로부터 말고도요? 국가로부터 해도 되고 그냥 사회적으로 해도 되고 약간 그냥 다른 얘기 해도 되고 사실 영화를 읽고 그냥 그 당시에 사회 탓만 하고 지금 사회 탓만 하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억울한 일에 당했을 때 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지금 뭐 SNS 발달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도 있고 사실 지금은 영웅 같은 송강호 입장보다는 우리가 그때와는 다른 지금 살고 있는 이미시안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까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실 원래 올 때 이거에 대한 답변은 난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제일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그 아까 언제 우리 카톡 자문위원님께서 억울한 게 뭐 있어요? 태어난 거 군대 간 거 군대 간 거 다 그럴 수 있는데 태어난 거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군대 간 건 정말 하려고 했던 게 사실 그러니까 군대 자체는 가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요즘 최대 이슈가 이제 방산비리잖아요. 방산비리 계속 터지고 이슈가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군복무를 다 같이 한 입장에서는 전부 방산비리의 피해자인 거죠.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 맞아. 같은 걸 다 뺏긴 거잖아요. 그 별들한테. 춥고 배고픈 건 좀 빼고 추운 것만 해도 어쨌든 간에 나는 훨씬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위에서 빼간 거. 전투화의 유용함이 있잖아요. 물 안 나가고 그죠. 겨울에 더 춥고 밥도 훨씬 맛있는 걸 먹었어야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들 발 안 맞는 전투화 신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거를 참 실감하죠. 요즘 신발 신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치수는 맞았는데 치수 안 맞았어요. 좀 발볼이 넓은데 안 바꿔줬어요? E3, E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바꾸죠. 훈련소에서 그냥 주는 거고요. 맞죠? 그래요? 네. 전 그렇게까지 힘들게는 안 했어요. 저도 88년생이라. 또 억울한 거 뭐 있어요? 태어나는 거 말고? 좀 억울하게 태어나가지고 생긴 게 막 이래. 근데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경우는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 취재는 아니고 이제 MB 정권 때 FTA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iOS 독소 조항 반대 시위. 거기에 모인 언론들이 봤죠,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 그 자리에 가면 저는 회사에서 잘리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있었고 보는데 거기 이제 강제 진압이 시작된 거죠. 그 물대포 쏘고 뭐 이렇게 해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교복이 입는 애들 보면은 같이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언론인이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은 어린 아이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있는 걸 보면 누구든 다 눈이 돌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게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다친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 집회가 격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집회에서도 온성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저 정경들도 아들 자식이고 근데 이 애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안 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도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맞으니까 눈이 도는 거거든 서로 그냥. 근데 이게 얘네 둘만의 갈등이 아닌지 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위에 잘못된 정책 지원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너무 강하게 많았고 오면서 제가 술을 한 병 먹으면서 옷은 홀딱 젖었고 당연히 너무 많이 울었어요. 술을 먹으면서 그냥 노천에서 소주 먹으면서 너무 많이 우는 게 왜 울었냐면 억울한 거예요. 그때 진짜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면 단 한 글자의 언론도 단 한 글자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장면. 그 집회를. 그거 보고 그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뭔가 막 억눌리고 이런 것 자체가 억울했다는 거죠.
없는 데 무기력함도 그렇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는 기자가 하고 싶어서 됐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때는 그게 참 억울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한 줄이라도 나왔으면.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된 것도 아닌 게 근데 나는. 사실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 마이클 잭슨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You are not 언론. 유언아. 넌 언론이 아니야. 네. 우선 이렇게 무기력함 네. 뭐 많이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삶이 끝난 게 아니니까 사회도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뭐 각자 그 순간순간에 또 역할을 또 잡으면 되니까. 저는 머리 자른 거 엄청 싫어했는데 학창 시절에 두배 감사 엄청 심했잖아요. 중학교 때 엄청 심했는데 그때 막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바리깡으로 막 밀고 왜 머리를 이렇게 짜기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자르는 것도 싫은데 네. 또 머리를 기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길러오면은 막 브랜나로 그냥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고 하여튼 그런 학교에 다녔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3학년 때쯤 돼 고3 때 막 풀린 거야. 그게 풀려서 막 길러. 지금도 사실 보면은 막 기르고 잘 다니잖아요. 그때는 사실 뭐 그 몇 년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게 억울했어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정말 별거 아닌데 그때는 목숨 걸고 그렇게 머리를 기르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그것도 어떻게 네. 통제잖아요. 머리 자르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근데 우리 이걸 이 사례를 이렇게 반대로 시간 배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언론 환경과 이런 거 얘기하다가 두 가지 얘기하니까 물론 소소하고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억울함을 충분히 통감합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네. 변화에서 우리가 하는 건 똑같잖아요. 머리 기르든지 머리를 자르는 건 똑같은데 그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뭔가 이런 통제가 달라지고 또 똑같이 난 살아왔는데 똑같이 또 뭔가 풀리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억울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해를 끼치고 뭔가 잘못했을 때 당하는 억압과 사실 그런 게 특별히 되지 않는데 당하는 억압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억울함을 할때 딱 그게 생각이 났어. 충분히 원할 수 있어. 근데 그 머리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 애가 머리 기르는 게 뭐 잘못 기르는 게 아니라 맞아.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안 하면 잘하는 건데도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사실 일부러 막 브랜나로 남겨주세요 기른 애들 자르면 그냥 반항한다고 칠 수 있는데 정말 머리가 덥수룩한 애들 그냥 잘라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1970년대도 아니고 그랬는데 뭐 굳이 그렇게 됐나. 중요한 건 몇 년 뒤에 3, 4년 뒤에 풀릴 건데 그렇게 됐나. 그냥 항상 그때 토론거리가 두발 자유라 토론거리 막 교복 자유라 토론거리 막 여자가 바지 입어도 되냐는데 토론거리였는데 지금도 되는 토론거리가 많은 것들이 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럼 다음 우리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뭐 모티브만 따왔다고 하긴 하는데 영화와 실화의 관계 그냥 너무 확장하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변호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들은 거 뭐 이게 얼만큼 실화를 반영했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우리 얼마나 떼놓고 봐야 되냐, 얼마나 같이 봐야 되냐. 여기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모든 사건은 진짜 그 안에 재판 사건은 그냥 다 사실로 보면 되고. 실제로 그 대사 같은 것도 실제 노무현 재판 속기록에서 따온 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진을 조금 마지막 정면에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일어난 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실제 그런 참석은 사실 명단은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엄청 감동적이었는데 그건 영화적 장치죠. 오만 대 다른데. 봐봐 이렇게 속는 사람 있고 안 속는 사람 있으니까 여기 이런 나와. 아니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단에 보면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에서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든 때 그 느낌이 사실 더 오래 가거든 잔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지식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는 감성을 오래 끌고 갔는데 그 면에서도 내가 그 블로그 링크 달아준 게 그거잖아요. 링크 달아준 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모티브만 따다 실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막 그런 변호사들 이름 올리면서 정말 실화처럼 해버리면 마지막은 이건 실화라는 이미지로 가져가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걸 비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좀 과대 해석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일단 비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 얘가 전략이 뭐 비겁하고 뭐 전략을 잘 짜고 못 짜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사건이 맞으니까 그건 뭐 욕할 거리가 아니다. 하여튼 전략으로 이용한 건 맞으니까 이런 진짜 실화 사건이고 실제 인물, 전 대통령의 인물을 이용한 건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야 되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뭐 욕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마지막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과연 이거를 영화 안 했으면 부인 사건을 누가 기억했을, 얼만큼 더 알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재판 일어설 때 좀 그 재판이 가는 과정이 보면 이제 집회 이제 데모라고 하죠. 데모하면서 이제 체류탄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잖아요, 송강호가. 사실 저는 그 장면이 뭘 모티브 한지는 이렇게 막 모르겠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선봉에서 양반대리하고 버티고 있는 사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이제 청취자는 못 들으겠는데 이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사실 그걸 저는 모티브 보지 않았나 그 장면이. 근데 사실 전 이 사진을 보고도 아직도 찡한 게 보면은 너무 난감한 거죠. 모든 그런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송강호가 이렇게 이거 데모 이후에 잡혀 들어가서 수인복을 입고 오는 장면에 보면은 수인복이 33번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인복을 보면은 33번.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부터 항상 고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항상 삐지나 이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실화 감동 실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근데 사실 소설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소설은 원래 픽션으로 허구로 놓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구로 하는 소설에 왜 실화 바탕이 이게 마케팅적으로 장점이 되는지 자체도 사실 많은 의문이 되는 사항이고, 소설을 쓰는데 그거를 실화 바탕으로 했다고 더 우리가 인정해주고 더 감동에 빠지냐, 그건 어차피 독자는 어차피 보는 사람 입장이긴 한데, 되게 애매한 거죠. 사실 소설에 허구가 90인데 10%가 실화라고 그걸 이제 딱 그것만 증거 해놔가지고 봐봐 실화잖아. 넌 더 감동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나머지 90%는 가짜야. 근데 이 가짜라고는 말을 안 하지. 왜냐면 원래가 가짜니까. 영화는 원래 가짜고 소설도 가짜야. 원래 허구인데 뭐. 근데 이건 진짜야. 그러면 이게 90%까지 진짜같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사실 나 영화는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책은 항상 이게 띄지만 감동 실화, 실제 인물 누구 막 인물사진 걸어놓고 이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사기 같다고 생각하는구나. 싫어하고 진짜 사람을 보고 싶어하면 인터넷 찾아서 다큐멘터리 영상 보면 되지. 소설인데 이것도 실화 같은 느낌이 들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인이 쓴 자서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평전이죠. 네, 평전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평전을 해놓고서 난 실제로 뭔가 알아야지 이랬는데 그래도 그리니까 허구가 좀 담겨 있어요. 이러면 또 나는 속는 거고 나는 쌤표 소설 보는데 진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아예 다 밝혀주던가 이건 진짜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밝혀주지는 않으면서 이 사람은 미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뭐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온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건가라는 오해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말하진 않거든. 그렇죠. 그냥 재미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바가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나는 그냥 문학의 이런 실화나 이렇게 하면은 그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영화나. 근데 그 목적성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폭로성이 있다고 봐요. 목적성이. 그거에 대한 폭로나 그게 대중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아까 말한 대로 다큐멘터리를 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영화나 하냐. 영화만 필요했을 때면 나는 물론 그게 재미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불임사건 다큐멘터리를 누가 1000만 명이나 보겠어요. 사실.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내가 제 친구한테 별명이 난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진짜 오리지널 1000만 영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2번은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작품 자체를 목적성에 띄는 걸로 해서 되게 훌륭하지. 그 약간 연애 쫓는 아이나 허세안이가 그 사람은 일부러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의 배경으로 소설을 써요. 아프가니스탄 현실을 알리고 싶다.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성을 갖고서 이렇게 막 소설을 쓰고 목적을 이루고 그 사람 마지막에 항상 이런 기부 후원 같이 이런 걸 남겨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힘들었던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거고.
그러니까 소설은 우리 쪽에 도량글의 주상처럼 소설은 예술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제 또 회초리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뭐 어쩌면 속이 효과를 할수 목적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예술이 아니게 돼요? 예술이 아닌데 계몽예술이라는 장르도 있잖아요. 파워아티스트는 그런 걸 사실 세게 접해 그 사람들. 아, 롤리타이도 보면은 예술 톨스토이 욕해요. 순수 예술주의자들이구나. 톨스토이 같이 뭐 자기의 개방성과 종교성 띄는 거 난 이런 건 읽지 않는다. 이런 건 소설이라고 치지 않는다. 이거는 아티스트 하신 앤디 워홀 같은 경우도 엄청 배척당했다고 하잖아요. 원래 앤디 워홀 자체 디자인이 하고 이제 상업적으로 목적을 두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엄청 배척 비슷한. 어쨌든 그거는 성향이 다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독자는 그런 성향을 갖지 않고 봤을 때 속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이건 속아도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없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역사적 실화를 가지고 뭔가 많은 작품들이 나오면은 사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거는 2차 창작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주가도 욕을 많이 먹는 저쪽으로 달려온 거예요. 또 뭐지? 그 사건을 다룬 건 좋은데 안에서의 약간 다른 점들이 있다.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소재로 다룬 거지 실화라고 애매한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보면 5.18은 이런 거네라고 그렇죠. 곡해할 수 있으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진짜 그게 진짜 사실인 줄 받아들이면 문제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화려한 휴가는 원래 그거잖아.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던. 그죠. 네, 5.18 제압작전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나는 그래서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에 정말 관심 보고 나서 진짜 이런가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찾아볼 거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관심을 갖게 돼주면은 그래도 그것만 해도 나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봐요. 나는 그거만이라도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 문학계도 그렇고 이번에 뭐 멤버커티상 해서 한강 작가 이렇게 좋은 작품 써서 좋은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너무 폐쇄됐거든 우리나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워낙 폐쇄되고 협진적인 공개가 뭐라 그럴까 그런 좀 많은 대중성이 필요한 것 같아 이거. 하여튼 그러면 목적적으로 알리는 데 전달이 있으면 그 사실과 작품 뭐 예술과의 관계 떠나서 알려내서 거는 괜찮다. 그냥 나는 그러니까 왜곡하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왜곡만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물론 반대 입장으로서의 뭔가 작품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대로 예술대로 혹은 문학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단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호인 영화에서는 허구다라고 밝히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이 독자 입장이나 혹은 이제 영화인들의 영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밝히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화를 하더라도 나는 근데 어쨌든 나는 좀 찬성한 쪽인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다큐가 아니라 이건 하여튼 그런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정도까지 하는데 이제 비율에서 사실 독자는 감이 안 오잖아요. 더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런 거지. 하여튼 어느 정도의 감정할 수 있어. 사실 변호인은 그 계몽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드라마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했던 것 같다시피 법정 드라마만라고 아닌 것 같지가 법정 드라마인데 이만큼 시원한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나도 그냥 보면서 굳이 막 그렇게 노무현과 실제 불임 사건을 부각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더 감춘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는 대구 젊은 보수 아는 사람은 그냥 안 보는 거야. 저게 그 마케팅에서 그렇게 하긴 했으니까 마케팅을 보고 그냥 안 하는 거. 근데 안 보고도 법정 드라마로 되게 따뜻한 이 변호사의 사실 뭐 변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그냥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억압된 사건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른 것도 괜찮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사실관계로 막 이렇게 마케팅하고 뭐 이랬을 때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잃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꿔서 양호한 편이지. 사실 이름도 그대로 막 사건 이름 막 그대로 뭐 따서 뭔가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편의점 뭐 천안함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했을 때 보면 저거는 그냥 아예 정말 뭐 다큐 영화처럼 한 것도 있잖아요. 뭐 세월호 무슨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다큐 영화.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게 사실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도 좀
라이브 같은 경우 다큐 영화는 이제 폭로수가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폭로수자 목적이면 이 영화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라고 해서 아까 목적 전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과 다큐멘터리 아닌 이상 현실을 그대로 담기 힘드니까 어쨌든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화냐 왜곡이냐 이런 건 결국 개개인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모티브냐 뭐 근데 오마주냐 다 제가 변호인과 노무현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변호인이란 영화가 노무현과의 선 그은 정도라던가 실제와의 차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안정권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미화나 왜곡 논란에서는 상당히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었고 선도 확실히 그어놨고 이건 그냥 모티브다 이렇게까지 말했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적어도 이건 굉장히 안정권에 있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게 왜곡이고 미화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득과 실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다 마지막 라떼만 시간에서 이제 비교하는 영화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도 생각하는 영화나 책, 작품, 다른 매체 뭐 있나요? 저는 그 영화를 이거랑 이제 뭐 비교는 아니고 사실 비슷한 류를 부르는 것 중에 요런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요런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고문 씨 제 기억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류의 영화가 있는 게 남영동. 예. 남영동 영화도 원래 책이 원작이거든요. 김급태 전 장관이 쓴 남영동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남영동 1988, 286? 네. 그쵸? 그 영화를 정확하게 잠시만요. 1985,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원래 사실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이고, 사실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도 억울한 거지만 그분들 잡혔을 때 이렇게 고초라든지가 잘 나와 있는 영화인데, 사실 이렇게 카메라 워크나 이런 분위기는 남영동 그 1985 보면 되게 별로예요. 그냥 재미없는데, 그래서 저 보다가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다가 말았거든. 너무 이입이 안 돼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몰입이 안 됐어요, 이게. 오쿠님은? 저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개화되어 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의 삶도 약간 그런 개념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정확한 배경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삶의 주인공은 정치범, 사상범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도청을 통해서. 그러다가 그런 이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일하다가 점점 자기가 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사람의 삶에, 자기가 감청하던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감화되어 가는 과정이랑 이 영화에서 이제 송우석이 깨우쳐가고 바뀌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저는 영화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앵무새 죽이기. 매주. 네. 매주. 앵무새 죽이기. 그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모임했던 책인데, 네. 답이 없는 법정 싸움. 그 면에서 또 S는 저 영웅 같은 그 아빠. 그죠. 예, 핀치아 씨랑 여기 있는 송강호랑 되게 뭔가 이입된 경우도 많았고 매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제 모두가 이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만 결국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나. 맞아요. 거기서도 배심원도 조금씩 변하고 뭔가 텀을 더 늘어나긴 했는데 결국 결과는 그렇게 또 되지 않는 그런 게 되게 흡사해서 아까 뭐 석희님이 법정에 계속 하셨는데 법정내에서는 계속 그 생각을 같이 났어요. 불의에 맞서는 그런 사회적 인식에 맞서는 재판 과정.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변호인, 변호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네. 그럴까요? 그럼 사키님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정 드라마로 봐라 라고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법정 드라마. 봤으면 좋겠다. 저희 한줄 대표입니다. 국장님. 우선 저도 우선 작품 자체로 보는 게 우선 괜찮을 것 같아요.
작품 자체로 보고 나서 추가로 이제 다른 걸 찾아보면 해석이 되는 거고 너무 처음부터 매몰되지 않아야지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책이든 영화든 네. 예, 그 생각을 갖고 좋든 나쁘든 편견을 갖지 않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되게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네. 예, 우리 억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라던가 뭐 문제, 각종 사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극 자체로도 굉장히 가치 있었지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측면에서 다 좋았어요, 이 영화는. 맞습니다. 네, 의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